2022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순히 정치 초보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 이재명의 보좌관 김현진은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요구를 전쟁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김현지의 말처럼 전쟁이라 가정한다면 이 전쟁 또한 지난 이재명의 발언에 빗대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침공한 이 전쟁의 원인은 이재명이 미숙하게도 검찰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자극받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달리 검찰은 법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기관인 검찰은 범죄 혐의에 자극을 받습니다. 혐의가 없는 곳에 검찰은 없습니다. 검찰과의 전쟁이란 피의자와 사법당국의 법리 싸움입니다. 결국 검찰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미숙한 정치인으로 매도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은 민주당을 도탄에 빠뜨린 무능한 당대표입니다. 이미 이재명을 향한 수사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치던 민주당의 목소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혐의들과 수사 관련 보도들에 묻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주당을 구원할 유능함을 보일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대표직도 당원 자격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혐의들에 당당히 맞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에게 그런 유능함을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부패에서는 유능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이 끝나고 돌아온 9월 17일 토요일, 저는 나이브TV 블랙카우 BC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호구맨입니다. 2주 만에 하니까 뭔가 이렇게 꼬이는데 혀가. 이것도 은근히 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 주 쉬니까 뭔가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 예. 참 이것도 뭐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거 루틴이죠. 루틴이 깨지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느 틈인가 우리의 우리 삶에서도 루틴이 돼버렸어. 네, 맞아요. 제법 오래됐어요, 우리가. 우리도 지금 단순히 업로드 에피소드 그러니까 쪼개서 올려지긴 했지만은 에피소드 그 횟수로만 지금 100회 넘어갔고 지금 횟수로도 지금 3년 차잖아요.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근히 한 거야 지금 이거. 은근히 했어요. 별로 실력이 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시즌도 아니야. 맨 처음에 비교하면 늘었어요. 뭐 그렇긴 하죠. 맨 처음은 너무 못했어 진짜. 뭐 어떻게 했어? 가끔씩 이제 옛날 파일부터 쭉 한번 보는데 어우 씨.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늘긴 늘었죠 나름. 네, 나름 늘긴 늘었는데 아직도 이 모니터링 해보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방송하냐 싶기만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네. 뭐 추석 때는 이재명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예. 저도 뭐 뉴스 보다가 저도 모르게 어머니랑 이재명 욕을 좀 갑자기 어머니께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네. 예. 성남에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님은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동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그런 이야기들 흘러나온 이야기 같은 거 들으신 거 없대요? 많죠. 아니 많다기보다는 많이 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차병원 이야기고, 네 차병원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 내용이 돼버렸지만 네. 김혜경 씨가 관용차 타고 다녔다. 그 관용차를 타고 성남 아트센터에 공연을 보러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동네 소문으로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특히 이재명 때 보면은 성남시향이 좀 공연을 유독 많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그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성남시향 공연도 나름대로 좀 그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면은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은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이 이제 접하기가 좀 그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는 면인데 시에서 이제 그런 걸 주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문화 정책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재명 취임 때 그런 게 많이 늘었다면은 그게 김희경이 또 마침 그쪽 전공이잖아, 전공이. 네, 그렇죠. 클래식 전공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혜경의 취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저기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검찰을 그냥 옆구리 쑤셔가지고 지금 일 더 키우고 있어요. 전쟁이랍시고. 이게 요즘 보면은 검찰도 뭔가 태도가 살짝 변한 게 네. 그 전에는 우리 그 가장 최근에 이재명이 난리 부렸던 그 소환권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소환 한 줄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뭐 서면 조사 한 줄도 서면 조사는 원래 조용히 지나갔지. 네네네. 조용히 지나갔는데 그 뭐 괜히 무슨 소환날 전쟁이라고 지랄하는 바람에 네. 그 전에 소환 조사 한 것까지도 이제 다 검찰이 공개할 패를 깔 수밖에 없게 됐고. 네. 지금은 이제 뭐 공소장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네. 수사 상황, 뭐 네네.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이 그 내용들이 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사 상황을 이제 좀 엄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거 직전까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포를 안 했거든요. 예, 너무 조용해서 네. 도대체 뭐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그렇죠. 없는 건지 뭐 그냥 뭐 윤석열이랑 이재명이 한 팀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부터 해서 그렇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 진척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할 얘기가 생겨서 엄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점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들이 생기니까 검찰도 적극적으로 엄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야당 당 대표를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은 뭐 정치 수사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검찰도 자기 방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 정당성이 네.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당연한 범죄 수사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그 정치 탄압으로 정치 보복으로 그렇게 이제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검찰은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이 이제 무고함으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검찰도 물러설래 뭐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게 됐어요. 이거. 그렇죠. 진짜로 그냥 조용히 수사하고 그냥 알아서 이제 뭐 법대로만 하려 그랬는데 이거를 막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지면서 막 쟁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진정한 캐삭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뭐 워낙 이재명이 혐의가 많아가지고 너무 네. 전방위로 지금 쌍방울 건부터 해서 오늘 이제 그 혐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도된 것들만 추려보면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외에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있는 건수까지 치면은 한 제가 얼핏 세어봤을 땐 15개 넘어갔거든요. 와, 진짜 지금 많다.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네, 네. 근데 그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네, 그 부분은 이따가 네. 예,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뭐 추석 때 이제 간만에 이제 고향을 갔습니다. 대구. 아, 네, 오랜만에 가셨죠. 네, 올해 설에 못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참 내려갈 그 서울역에서부터 아주 이제 별의별 거를 다 봤는데. 뭘 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5시쯤에 이제 차를 타는가 그런데 서울역에 갔더니만은 저기 그 팀이 이제 그 예. 집회하는 그 팀 한 5명, 6명 정도? 네, 네. 그 1톤짜리 트럭 그 이제 그 방송차 있잖아요. 예, 방송차랑 예, 그거 예.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뭐 9월 17일부터 다시 집회한다. 추석 연휴는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 아따.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제 귀성객들 지나가면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는데 다들 표정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막 눈살 찌푸리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양반들이 이제 막 항의를 하죠. 아. 항의하고 이제 뭐 어떻게든 뭐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이렇게 좀 네. 뭐 막 그러는 사람들한테 대고 뭐 집회의 자유 어쩌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 들어. 그러니까 참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아, 얘들은 진짜 죽어도 정신 못 차리겠구나 싶은 게 그게 사실 그 저기 뭐 집회의 자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지 노숙자들이. 그런데 그 실질 점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울역이 공공의 자산인 건 맞는데 서울역에서 그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이잖아. 네. 뭐 그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란 말이야 지금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리고 안 그래도 그 명절이라고 그 양반들도 얼마나 또 헛헛하겠어요. 다들 그쵸. 그 조언을 네. 듣고 고향 가고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대고 막 가르치려 들고 뭐 법대로 하라는 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못났다 진짜. 예. 그 이제 딱 대비되는 게 저 이제 갔다가 서울로 다시 다음날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때는 또 서울역 앞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네. 노래 부르면서. 근데 먹을 거 막 나눠주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서른 이 새끼들도 하려면은 노숙자들한테 뭐 주석인데 뭐 먹을 거나 좀 주고 그러든지. 아휴, 그러니까 얘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후원금 모을 줄만 알지 뭐 쓸 그러니까. 줄을 모르네. 아니 뭐 그 지들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사람들 후원금으로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진짜로 집불도 아닌 것들 기술도 없고 빌어먹고 살면서 야 막말로 얘기하면 니들이랑 노숙자들 뭐가 달라. 노숙자들도 남들한테 뭐 구걸해서 먹고 산다고 치자고. 아무런 생산적인 것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서 무슨 지들이 진짜 갑인 줄 알고 지들이 존나 우월한 줄 알아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세상을 바꾸냐고. 그래서 그 꼬라지 보고 참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를 내려갔는데 그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 그 지난 3차 경선 때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싫어하는 거 아시지만은 뭐 이제 집안에 이제 매달리는 그 친척 어른분들은 모른단 말이죠. 네네. 저 새끼 골수 좌빨이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할 말도 없고 또 대면한데 네.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꺼내야까 막 그렇게 눈치를 보시는 것 같다가 이제 네. 이재명이라고 딱 문을 띄우는 거야. 띄우자마자 제가 선제적으로 팍 치고 나서 그 새끼 진짜 그 새끼는 지금 당국률이 그렇게 나쁜 새끼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쪽 전혀 예상했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한테서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옹호하면 이제 팍 치고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문을 싹 띄웠는데 내가 더 세게 치고 나와버리니까 그 새끼는 이명박보다 더 나쁜 새끼입니다. 막 그러고 얘기를 풀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별다른 충돌이 없었는데 다만 저는 그 대화 과정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이나 비판을 하십니다. 네네. 뭐 하고 이제 뭐 문재인도 별로 다를 거 없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 쟁점이 뭐냐면은 조국이에요. 조국. 다른 게 아니야. 네네네. 조국이 같은 놈을 그 장관으로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했는데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내부적인 논리나 아니면 민주당 내부 투쟁에 있어서는 조국하고 이제 대통령님을 충분히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뭐 이명박 정권, 뭐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박근혜가 탄핵돼서 들어간 그 죄목 말고 정권의 뭐 각종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누구야? 조윤선이나 뭐 김기춘이나 그리고 다 박근혜 피이긴 하다만 아무튼 뭐 그 당시에 뭐 국힘당이나 그쪽 인사들의 어떤 비리들 같은 것도 다 싸잡아서 박근혜 정권의 비리를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은 지지 그룹이 아닌다면은 정권을 대통령이랑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비판할 때는 그런 시각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그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랑 싸울 때는 때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이랑 대통령까지도 분리시킬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논리를 작용시켜서 근데
일반한테는 그렇게 그걸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긍하고 이제 그 막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를 그 맞다고 들어주는 거 저는 그게 어쩌면 같이 비를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고 그거 아니라고 막 대가리를 싸워서 이겨본들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싸움하면 논리를 만들어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겨본들 그분들 설득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건 저는 그건 같이 비 맞는 게 아니라 나만 살자고 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분 좋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대통령님한테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관점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네네. 우리가 내부 투쟁에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대통령 책임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 외연 확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관대하게 말하자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행동을 했는데 해봤더니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막 이재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판 붙으려고 이제 작전을 하고 달렸는데 제가 선제적으로 이제 이재명을 먼저 까버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맞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이야기가 훨씬 잘 풀리죠. 제가 뭐 한마디 하는 것들도 훨씬 설득이 잘 되고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또 그 조국이라는 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이제 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깔만한 포인트를 조국이라고 딱 짚으시는 게 그게 참 크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이 조국 수호에 관해서 우리는 좀 언제 진짜 좀 여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래 에피소드 그러니까 시즌2로 넘으면서 그걸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조국 수호에 관해서는 좀 깊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근데 한 번쯤은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그냥 뭐 당시에 그냥 우리는 조국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지키려고 그랬다 그러고 합리화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 뭘 오판했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았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다이나믹한 네. 예. 고향 방문 이야기 예,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제시케 알바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시케 알바님이 그 BC님 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십니까? 네. 이런. 콕 집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보니까 그때 그 네. 전당대회 때 만나셨어요? 네. 만나셨구나. BC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웰컴퓨터가 그 간판을 깔끔하게 새로 네. 바꿨습니다. 간판도 바꾸고 아마 내장 실내도 좀 정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저 전당대회 때 이제 만나서 그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쪽 그 컴퓨터 판매업자들도 이제 부품 물량 확보하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 네네. 혼자서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어떤 상인 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부품을 공동 구매하는 식으로 이제 왕창 물량을 끌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맞추는데 안 그러면 단원한테 다 밀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웰컴퓨터 사장님도 이제 소속해 있는 그 상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단체에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젊은 업자들을 이제 가게도 가보고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컴퓨터 조립업자들은 매장 분위기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 수리점이나 조립점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그 앞으로? 아니면 뭐 그런 가게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 앞에 하나 있었죠. 네네네. 그 보면 좀 옛날 전파상 분위기잖아요. 오래된 곳. 그러니까 탁자 위에 막 부품들 쌓여 있고 이게 그 일반적인 좀 뭐 부동산이나 뭐 어떤 그런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게 옛날 낙원상가 가면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막 네네. 샵 중에 기타 팔기만 하는 곳 말고 그렇죠. 왜 기타 수리해 주는 곳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보면은 막 그렇죠. 기타들 막 널려 있고 막 부품 그러죠. 널려 있고 픽업 발에 차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스피커 막 앰프 분리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옛날 전파상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이제 그 웰컴퓨터 매장이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그 사장들 가게를 가봤더니만 매장 분위기가 다르더라. 여기는 막 이렇게 쉬운 존데 테스트로 이제 켜볼 수도 있고 작동시켜 볼 수도 있고 매장 분위기도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하더라. 깔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뭔가 자극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저기 간판 바꿨다고 이제 그 사진을 올리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실내도 좀 정리하신 게 아닌가. 아, 제가 10월에 부산을 방문할 일이 있는데 네네. 그때 한번 현지 답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웰컴퓨터입니다. 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그리고 051-271-0066 두 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271의 0066이 과거에는 이게 팩스 번호였는데 그러니까 이 팩스를 정리하신 거 보면 매장을 정리하신 게 맞다니까. 아, 맞네. 팩스 번호였는데 이제 팩스를 요즘 안 쓰는 추세니까. 네네. 그래서 이메일 뭐 다 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팩스를 치우고 이걸 다시 전화로 돌리셔가지고 지금 현재 전화 오는 거 2개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트위터 계정이 이 말썽이 났었죠. 네네. 그래서 트위터 계정을 바꾸셨습니다. 네. 트위터 한글로 웰컴퓨터 골뱅이 WELL_COMPUTER 웰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9월 8일부터 시작한 새로운 계정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는 골뱅이 AIR SEE 숫자 12입니다. 네. 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이제 내부부터 바꿨으니까 더 깔끔하게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 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070-8742-9595 051-271-006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사연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네네. 아, 하나는 이제 또 저희 나이브 TV 청취자분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네, 하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사은품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다고. 네. 네, 이 키보드. 나이브 TV 특별 서비스로 이제 마우스를 하나 챙겨주셨는데 이게 다나에서 보면 한 6, 7만 원 정도 합니다. 게이밍 마우스니까. 이렇게 게이밍 비싼 마우스인데. 좋은 거를. 네. 그리고 또 이제 백브리핑 그쵸.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매장을 창문에서 또 방문을 하셨다고. 창원에서 이거 또.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의리로 찾아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쓰시던 컴퓨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제 들고 오신 모양인데 그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이제 화끈하게 이렇게 좀 가격을 이렇게 염가로 해드리진 못했다. 뭐 그런 이제 아쉬움을 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백브리핑 특별 할인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웰컴퓨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뭐 백브리핑이나 정치신뢰계나 그렇죠. 나이브 TV나 아무거나 파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것 떠오르는 거 말씀하시면은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지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국내산 참깨로 내린 참기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잠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들기름도 저온 압착한 들기름이 네. 곧 나옵니다. 좋은 합작이면 볶아서 그렇게 짠 게 아닌가 보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정확한 딱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마치 커피콩 블렌딩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콜드브루 같은 그런 개념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향이 깔끔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들기름은 또 이게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지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아마씨유라던가 이제 그런 거 하루에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아니면은 알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네. 오메가3. 네네. 그런 거 대신에 거의 그거 하나 정도면은,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들기름을 하루에 이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싹 드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먹고 나면 별로 느낌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익숙해질 거예요. 아니 뭐 듣기름 있으면 저기 삼겹살 찍어 먹을 때 소금이랑 소금장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뭐 나물 무칠 때 넣어 먹어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공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거 이제 어쩌다 보니까 3주 묵힐 아이템이 돼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한 3주 정도 묵었죠. 네. 야,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네. 시작했어요. 여기 사실 그 처음 불거졌을 때 좀 이제 우리 쪽에서도 말하자면은 우리 쪽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과연 이게 뭐 비판할 만한 구석이 비판을 어떤 걸 비판할 만한지 아니면 뭐 비판은 이 정당한지 그런 것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이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좀 네. 시의성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어찌됐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의성이 지났다기보다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게 좀 더 맞습니다. 그렇죠. 연말 네. 되면 이제 또 예산안 가지고 또 네. 뭐 통과를 시켜주네 만에 또 그리고 트래블 해 넘어가겠죠 이것도.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매년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상임위에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싸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장관들 드자비들을 할 거란 말이죠. 거기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재명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걸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들 그런 소리도 크죠. 그렇죠. 법사위 기재인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글쎄요, 뭐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용노동부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곳곳에 뜨거워질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토마토 뉴스의 뉴스레터에서 일단 예산안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보면은요, 네네. 5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예산안이 증액이 됐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31조 3천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네. 이게 5년 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 네. 그래서 참 이거를 5년 만에 가장 작게 올랐다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냐? 아니면 뭐 그래도 올랐으니까 올랐다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 이건 좀 애매합니다. 네. 이거 그다음 거는 이게 인상적일 것 같아요. 역대 최대 규모로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집행되던 것들 중에서 24조를 줄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임기 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가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겠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죠 사실. 코로나 시국 동안에 2년에 걸쳐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용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보통 이제 확장 재정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약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흑자 재정이냐 적자 재정이냐. 그 말 자체가 좀 잘못됐죠 사실은. 재정에서 흑자 적자 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것이냐. 예, 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제 계속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지출이 늘어왔었는데 네. 이제 그것을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대비로 하면은 이제 지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22년 추경까지 포함한 지출이 679조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도에 편성한 거는 한 40조 줄어든 639조를 네. 지출로 네.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도 본 예산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예산이 증액된 거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어찌됐건 23년도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축소시킨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 이 추경 지출보다 줄어든 본 예산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너네 돈을 너무 안 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본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늘긴 확실히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추경은 또 필요하면 추경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내년에도. 그러니까는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32조 늘었어요. 네. 32조 늘려놓은 거라서 이게 5.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 짜게 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또 약간의 그 법인세 인하라던가 이런 감세 네. 정책을 좀 짜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6조 4천억 정도 줄어듭니다. 네.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또 지적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일자리 예산.
고용 분야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일자리가 문제인데 이거 신경 안 쓸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거를 얘기를 하죠. 아니 7천억 2022년 추경에서도 7천억 원이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싹 다 날려버렸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응? 그래서 이거 이 서민 정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추후 이제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이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실상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이제 숫자는 안 나왔고 네. 이제 큰 그림만 나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분야별 그 예산안 증감을 이제 따졌는데 일단은 전년 대비 전체로 보면은 8.9%가 인상된 거라고 하고 네. 일단 줄어든 것만 보죠. 문화체육 관광에서 0.6% 포인트 줄어듭니다. 네. 그다음에 SOC에서 2.8% 포인트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5.6%가 줄어듭니다.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순위별로 딱 한 네 가지만 보죠. 많이 오른 거. 일반 예산이랑 지방 행정 예산의 13.6% 포인트 증가. 네. 교육 부분의 12% 증가. 네. 보건, 복지, 고용에서는 8.9%. 네. 이거는 이제 보건, 복지, 고용 다 합친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적대로면은 이 세 개 중에서 고용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국방 예산이 2.5% 포인트 증가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뭐 R&D 뭐 농수산식품, 환경, 공공질서, 뭐 외교 통일 여기 예산은 이제 소액 1% 포인트 미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뭐 물가 반영하면은 거의 뭐 그냥 줄어들었다 예, 볼 수도 있죠. 줄어들었거나 현상 유지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 정도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은 이제 고용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재부에서 이제 정부의 이 윤석열 정부 2022년부터 202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은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뭐 고용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네. 그거 대신에 이제 직업 훈련이나 고용 서비스 등 민간 일자리의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에 좀 더 집중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의 인력 확충, 그다음에 맞춤형 훈련 시설 등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 창출과 구직자 취업 지원 등의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취약 계층 고용의 안정망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딱 줄어드는 게 이제 직접 현금 지원 이쪽이 지금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현금 지원이라기보다 이제 직접 일자리인가 공공근로 같은 거. 그런 것도 줄어들었죠. 네, 그런 공공근로도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이건 이제 그 기업에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줄인다고 그런 얘기고 이거 뭐 가지고 사실 저기 뭐 고용 쪽에서 뭐 고용 쪽에 줄였다라고 그렇게 태클 걸기는 좀 애매해 보이는데. 애매해 보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근거가 없느냐? 근거가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보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6월 28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그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에서는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위기를 피해를 줄이고 적극 대응을 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사업 간의 뭐 유사성이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신산업 분야, 앞으로의 이제 신산업 분야나 인재 양성 확대, 뭐 취업 및 창업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 사항으로 지적이 됐다고 해요. 저도 이거 보고 문득 떠오른 게 이제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확대 요 부분 보면 이제 대통령님이 그린 뉴딜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은 그 직업 훈련
또 좀 늘리고 그냥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 뒤에 좀 말씀하신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보면은 네네. 뭐 이 신산업 분야 인재 확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로 좀 지적해가지고 개선해 볼 만하다. 충분히 타당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사업 평가야 등급을 매겼는데요. 네네. 평가하면서 총 4개의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 등급, 양호, 개선 필요 등급,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제일 낮은 게 감액 등급입니다. 네. 감액 등급이 있는데 일단 이 일자리 사업이 총 169개 사업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서 32개 사업이 네. 가장 낮은 평가, 즉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이제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 이 32개에 해당하는 이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이 약 30% 정도 줄어듭니다. 네. 예, 아마 이제 그래서 169개 사업 중에서 32개가 사업이 예산이 30%가 줄어드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 좀 고용 그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네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우수 사업 있잖아요. 네. 우수 사업은 개수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9개 있거든요. 얘네는 근데 예산이 늘어나는데 14%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 액수가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용 부분에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자세한 건 정말 이제 숫자를 봐야 되니까 예산안. 아직까지 세부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안이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되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뉴스토마토 이 뉴스레터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예산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최저생계비가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거는 예산에 그러니까 최대 생계비를 지급하는 이건 예산 지급 얘기가 아니라 이 최대 생계비라는 거는 기준이거든요. 기준. 네. 이게 이제 중위소득에서 30% 기준 올라가지. 그렇게 반영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최저 생계비 기준 액수가 이제 162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만 원 늘었다. 그런 얘기고. 그렇지, 기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최저 생계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그 예산이 증가 기초수급이 이제 기초수급 액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수급액이 뭐 이따가 또 다시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54만 8천 원인가 그랬어요, 작년에. 맞아.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8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뭐 최저생계비 기준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건 이제 사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반영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올라가고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네.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반지하나 이제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네. 뭐 이사비 지원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새로 옮기는 집에 대한 보증금, 네. 융자 이런 예산 신설됐고요. 네. 장애 수당 올라가고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이거는 이제 지원액이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소폭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올라가고 등등등 뭐 복지에 대한 상당한 여러 항목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뭐 이제 예산들 올라갈 것 보면은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참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정도이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유의미하게 이제 볼 만한 것들은 영화 수당 같은 경우에 영화 아이들 거의 두 배 넘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30에서 70만 원으로. 네 이게 이제 부모님들께 지급되는 네네. 거죠 이게. 네. 그다음에 그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1만 1,000명 대상이었는데 작년에 올해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25만 3천 명으로 대상자가 이제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네. 그러니까 지원 폭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유의미하죠 사실은. 네네. 뭐 거기다 보면 병정 월급 많이 느네. 68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은. 이거 너무 급속히 빨리 늘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하신 바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죠. 예. 현실화 시키는 게. 이 정도 저 한 150만 원 수준만 돼도 사실은 뭐 저기 징병제긴 하지만 준모병제 수준으로 돈 내는 거기 돈 주는 거긴 하겠다. 네. 이게 이제 병장 월급 이렇게 늘어나면은 뭐 하사나 이런 이제 군 간부들, 네. 군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군인들. 네. 군인들 월급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뭐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막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뭐 9급, 네. 8급, 7급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뭔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모병제로 전환이 되겠죠. 네네.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저기 뭐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이제 소규모 무상 원조 국가가 올해는 54개국인데 내년에는 118개국으로 늘어난다. 거의 더블이네요. 이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이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뭐 틀리진 음. 않죠. 방향성 자체는. 네. 그리고 이건 잘 되면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을 확보하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하죠. 네. 예,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농업직불금 지원도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실경작자를 네. 대상으로.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선원 이분들한테 120만 원 연간 뭐 네네. 지원금도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복지 예산은 아까 위에서도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확대되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산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를 뭐 복지 예산 깎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선동이나 매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흔히들 우리도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네. 뭐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얘네들은 네. 뭐 친재벌, 네. 친기업 네. 막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마치 낙인 찍기식으로 네. 얘네들이 정권 잡으면은 네.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심어주려고 민주당에서 약간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거가 뭔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없어요. 따져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보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좀 왜 저러나 싶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저기 청와대 이전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있지만은 엄밀하게 이렇게 그냥 좀 냉정하게 이렇게 무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예전 새누리당하고는 또 방향성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중도 포지셔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봐도 그렇고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러는 것 선동이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마지막에 이제 언급했지만 그 지역 상품권 이거 발행 예산 줄였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좀 따내려고. 그러니까 상품권 예산이 저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2018년이었습니까? 19년이었습니까? 그때 처음 신설됐을 때도 그때 뭐 1조도 안 됐어요. 엄청 작았어요. 100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100억 원. 예, 그게 이제 어디였지? 호남이 어디였는데 뭐 아무튼 그 영세한 지자체들 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갔었다고요, 처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정말 뭐 지역에서 아주 네. 이제 서울에서 멀리 있는 네. 거기서 이제 처음 몇 군데 시작할 때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군 단위 네, 뭐 이런 데고 네. 사실 2019년부터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때 인천과 경기도가 네. 큰 두 광역 지자체가 이 지역 상품권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되게 파렴치한 짓이라고 봅니다. 인천, 그러니까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나 아니면 경기도처럼 그 재정 상황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 그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맨날 주장하는 그 뭐 대기업이 시장 상권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짓을 경기도가 했어요, 사실은. 인천이 했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쪽이. 근데 한번 시작해버리면 다른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애초에 그 영세 지자체들이 이걸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소비 촉진시키려고 소비 촉진 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추려면은 규모가 있는 세수가 나오는 지자체들은 지역 상품권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재명은 지가 대기업짓 해놓고 자기 동네 골목 상권 살린다는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 다음에 얘기할 게 그 이재명이 최근에 네. 이재명이 다시 끄집어내서 지긋지긋한. 네.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참 상품권 이야기도 다시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또 잊을만 하면 또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어저께도 또 트위터에서 또 우원식 개소리했길래 또 저도 한 소리 했거든요. 아, 우원식. 예. 이거 예산 깎은 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길래. 아, 우원식. 그것도 지역 화폐라고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는 말에 저는 또 버튼 눌려가지고, 야, 이 지역 상품권, 그 지역 화폐 충하 그러고 이제 한 소리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한 번쯤은 또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모양 좋게 다듬어 놔야지. 어디 가서 키배를 뜨거나, 저기 당빠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말싸움 할 일 생기면은 제대로 받아칠 수가, 제대로 이제 까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패키징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리패키징 한 네, 뭐 지금 저 정신에서 보니까 김남훈 선수가 이제 이재명학 결혼 다시 하려고 지금 네네. 책도 사고 그러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재명학은 뭐 저기 정신이나 백총이 더 잘하실 거니까 뭐 우리는 사실 뭐 우린 뭐 그 누구 가르칠 입장도 못 되고 사실 그쪽에서는 하지만은 뭐 상품권이나 기본소득 같은 건 저희도 3년 동안 이야기해온 거니까. 기본소득은 우리가 좀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여기서는 저희가 어깨에 좀 그렇죠. 딱 힘을 줘도 돼요. 뭐 학이라고 할 만한 뭐 박사 석사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름 이 바닥에서 열심히 말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논리나 좀 그 완성된 그런 담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 한번 이제 그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패키징화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이죠. 9월 15일 날 전북도청을 전라북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이게 2012년인가 그때 이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이렇게 어떤 뭐 토론하고 뭐 질문 같은 거 듣고 대답도 해주시고. 그때 이제 타운홀 미팅이랑 원탁 테이블 토론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썼는데 뭐 당시 저도 그걸로 이제 막 문성근 갑자기 흑역사가 아무튼 그런데 이 타운홀 미팅이 뭐냐면 타운홀이라는 게 시청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시티홀이잖아요. 시티홀 타운홀.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왜 뭐 주로 조그만 마을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렇죠. 뭐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 뭐 마을 교회 강당이나 아니면 뭐 시청 강당 같은데 주민들이랑 시장이 같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 막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타운홀 미팅이라 그러면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그 뭐 지역구 주민들 모아놓고 현안에 관해서 난상 토론 벌이는 거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질문할 거 있으면 다 던져봐라. 비판할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다 들어주고 내가 대답할 게 있는 건 다 대답하겠다. 이걸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본격 어떤 뭐 논쟁 자리까지는 잘 안 가는 모습이고 네네. 사실상의 토크 콘서트화 돼 있는 뭐 질답이 그런 모습에 좀 더 가깝죠. 질답이 좀 더 자유로운 일방적이지 않은 그 네. 토크 콘서트는 보통 연사가 1시간 넘게 썰을 풀고 그다음에 질답 시간 한 20분 주는 그런 식인데 타운홀 미팅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작부터 네 할 말 있으면 해라. 들어보고 내가 답할 거 있으면 답할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도 뭐 타운홀 미팅을 했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날 좀 이날 뭐 보도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왔다고 그러는데 사진이 도저히 1000명 각이 아니죠, 이게. 제가 보기엔 한 많이 쳐주면 400명? 300~400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 사진만 가지고 세워 또 그런 분 있구나. 또. 있었죠. 120명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 한 앵글에 다 들어왔을까 설마? 그거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진 바깥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진 안에서만 해도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네. 그 사진 너머에 과연 사람이 있었을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의 숫자가 다였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1000명 각은 도저히 안 나온다. 네. 그렇게 택도 없어요, 1000명은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회 숫자 뻥튀기 하는 게 이게 버릇이 돼나가지고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을 우습게 보는데 1000명 모이면 장난 아닙니다. 아, 많죠. 네. 1000명. 보통 왜 학교 다니실 때 네. 전교생 몇 명이었어요? 저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그냥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국민학교는 너무 많고 그
6학년까지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다녔는데 5,500명까지 넘어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교생. 오, 네. 그래서 그 그럼 됐겠다. 조회를 한 방에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또 운동장에 다 네. 서질 못 하잖아.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항상. 네. 보통 뭐 저도 조회를 하면은 1, 2, 3학년 이런 애들은 어리니까 네. 보통 이제 4, 5, 6학년 정도만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네. 조회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1, 2, 3학년 하면 중학교 때가 제가 다니던 학교가 14개 학급이었고 뭐 한 54, 55명 한 반에 그 정도 있었으니까 뭐 그러면은 뭐 대충 한 800명 좀 안 됐겠네요. 저 중학교 때가.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개대같이 모여야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1,000명은 우습게 못하니까 진짜. 운동장 하나 그득하게 채우잖아요. 그렇죠. 빽빽합니다. 그거 보면 또.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참 시작부터 뻘스러운 소리를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냐 중요하다. 아, 이거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했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이게 민주당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뭐 없지 않아요? 있죠. 네. 예. 아니면 국가 위기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그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거 묻어가려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희망은 이재명의 새로운 희망이고. 그렇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선다는 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에 세워서 방패로 삼겠다. 저는 이런 의지를 익히거든요. 참, 아무튼 뭐, 지 문제를 가지고 당 문제를 자꾸 끌어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날 뭐 주로 이제 그 타운홀 미팅 참가자들이 네. 했던 이야기들이 뭐 시도당의 안일한 일처리를 많이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응이 늦은 도당 홈페이지 문제도 뭐 지적을 했다고 하고, 당원 청년 당원들을 위한 지원 부재, 그다음에 공천 시스템의 개선, 농촌 문제, 쌀값 안전 대책 등을 이재명에게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쌀값. 이중에서 쌀값. 이것도 이제 9월 14일 날 최고위 발언 이제 이걸로 이제 홍보물 많이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이제 또 개망신을 당했죠. 네네네. 홍보물 보면 이제 쌀값 문제에 대해 시장 이게 이제 그 9월 14일 최고위에서 이제 이재명이 한 발언인데 쌀값 문제에 대해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20kg당 22만 3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러면 농부와 농민들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쌀을 못 사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키로당 이제 11,000원이면 쌀이 키로당 11,000원이면은 야, 이거 그러니까 그 보통 공깃밥 한 그릇 만드는데 쌀이 한 1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키로당 11,000원으로 쌀이 유통이 되면은 공깃밥 한 그릇 만드는데 순수 쌀값만 1,100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공깃밥 1,000원은 못 팔아 이러면은 공깃밥 한 그릇 한 2, 3,000원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말이 되냐고. 뭐 말실수겠죠. 뭐 이게 자, 그래서 이걸 단순히 말실수로 이제 볼 수 있을까? 저 한번 따져봤는데 일단 네네. 올해 지금 9월 20kg 기준 쌀 가격이 44,000원입니다. 아 진짜 많이 내렸다. 그렇죠. 반토막 났네. 반토막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왜냐면은 작년 이맘때 10kg 기준으로 이제 햇살 나오기 시작할 때가 10kg짜리가 비싼 쌀이 이 정도 했거든요. 이 뭐 경기 이천 그거는 쌀. 특장미고, 그러니까 이건 정부 기준가. 기준가. 네, 이거는 기준가가 이건 기준가니까. 기준가 작년 기준가가 지금 한 5만에서 6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올해 한 10,000원 정도 지금 까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올해 기준가가 이제 44,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이점이 뭐 20kg 그러니까 한 가마니를 20kg로 잘못 이해하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한 가마니를 한 사람이 17만 원 나와요. 그렇잖아. 44,000원이니까. 그렇죠. 20kg에 4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대체 15만 원 숫자가 나올 근거가 없어요, 일단. 뭐 어디서 주워 듣고 그냥 대충 그냥 15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이 직접 조사했을 리는 조사했을 리는 없고 보좌관이 자료를 만들어 준 건데 이 보좌관도 무능한 놈인 거야, 이거. 쌀값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무식한 거는 쌀 한 가마니가 20kg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이재명 촌 사람이라며. 응? 시골에 살았다며. 네, 공장 노동자라서 그래. 아니 어릴 때 시골에
야, 나는 촌에서 뭐 농사 한번 안 재봐도 쌀 한 가마니까 80kg라는 건 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도 아는데.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이 20kg당 22만 3천이라는 이재명이 발언을 그대로 녹취를 따가지고 공보물을 만들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맞아. 공보물까지도 처음에는 20kg당 뭐 네. 이 숫자가 나왔어. 나중에 지워버렸지만. 그 워딩을 그대로 땄다가 이거 이제 놀림 당하니까 15일 그 다음 날 이걸 한 가마니로 고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공보물 만든 놈도 웃기다는 거야. 그렇죠. 얘도 지금 쌀이 뭐 한 가마니가 80kg인지 20kg인지도 모르고 쌀값이 그 쌀 20kg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애인 거야. 이 공보물 만든 놈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확인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만드는 놈이 있으면. 그렇죠. 이거 눈에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망조가 들면은 막 그냥 사방이. 뭐 근데 이 얘네들 이 중에 참 그 뭐 자취해본 애 하나가 없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취 생활만 해봐도 쌀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그렇죠. 맨날 햇밥만 처먹나. 그래서 뭐 이렇게 쌀값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농민위원회 쌀값 대책을 마련했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웃기더라고. 꼭 그 대통령이 네. 뭐 보좌관들한테 뭐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이나 네. 아니면 뭐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네. 뭐 이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말은 지금 그 정부에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좀 보완 대책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그 정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반응이. 그렇죠. 야, 근데 왜 시스템 왜 안 돌아가냐? 야, 누가 일 안 하냐? 막 이런 게 엄청 웃기더라고. 뭐 어쩌겠다는 건지 진짜 참.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자, 이어서 요날 보면은 요 관련 기사를 보면은 경주에서 참석한 청소년 당원인 김모군이라는 경주에서 전북까지 왔어? 네. 와. 요 양반이 이제 발언을 소개를 한 게 있는데 네네. 뭐 민주당 내 청소년 당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전혀 없다.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지원과 힘을 보태달라고 하나만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네네. 경주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죠. 이거 우리가 아는 양반입니다. 예전에 서초동 왔었던 네. 그 학생. 네. 이 양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랑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쪽으로 갔어요. 아, 네네. 그러고는 되게 지금 좀 이재명 친위대 나펄수로서 이제 꿈나무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양반의 말로는 결국 저기 누구야? 그 옛날에 우리 그 집회 때마다 나와서 광팔다가 결국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 누구지? 그 청년 하나 있었잖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냐? 국진이? 네. 전국진이? 결국 그 제명 집회 네, 나왔던 네. 전국진? 네, 결국은 전국진꼴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 대선 때 경주 지역 공동 성대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았어요. 네네네. 김경주 씨가.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원으로 단수 공천됐어요. 다 지역구에서. 피선거권이 있나 보네요. 이제 한 20살 좀 넘었나? 지금 19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만 18세인가 그래가지고. 참 사실 되게 웃기는 꼴하지 아닙니까? 어차피 뭐 당선 가능성이 약하긴 했지만은 이거 그렇죠. 다선국 가나다 중에 다니까. 다선국고 2명 뽑기도 하고 애초에 경주니까 예.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긴 했지만 좀 지역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냥 쇼잉이고 사실 뭘 알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친위대 꿈나무로 성실히 지금 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젊은 친구가 좀 줄을 많이 잘못 쓴 것 같다. 네네. 국진이처럼 흑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고. 국진이처럼 흑화되다가 냄국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냄국이 되면 그래도 성공이지. 배지 달잖아. 근데 배지는 다른데 네. 그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날 우리가 좀 짚어보고 싶은 말을 이제 했죠. 네네. 현재와 같이 국가 시스템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매월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53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지 않아도 생활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의 세금으로 거두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낙인 효과가 사라지고
일정 소득이 넘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노동 회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망가뜨리기 경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게 그지없다. 참 버릴 말이 없어 까는데 한마디 하면 다 깔 수 있어. 완전 맛집이야. 진짜 지겹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그 지겨운 네. 느낌이 그대로 다시 한꺼번에 오네요. 이놈의 그 선별 지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 주자. 네.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 네, 자, 네. 선별 지급이 어려워서 이제 53만 원씩 다 주고 그다음에 53만 원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도로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선별 지급이나 세금 징수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 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별 가구별로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신 해법이 있잖아요. 맞춤형 그러니까 소득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건강보험만 가지고는 네. 잘 안 되니까. 네. 네. 이걸 더 다각화시키는 다각화시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고용보험도 만들어 그렇죠. 가지고 네. 이걸로 가지고도 보자. 건강보험,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재산 상황까지 파악하는 그런 면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면 좀 더 소득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그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소득이 낮은 네. 뭐 개인 사업자라던가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이 안전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은 선별 지급이 어렵다 그러는데 선별 지급이나 세금 징수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건 말장난이고 알고서 이런 소리를 냈으면 이건 또 이제 사람들 기만하는 거고 모르고 그랬으면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소리는 저는 시민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이재명은 초선 국회의원인 해도 행정 경력이 10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알기를 정말 뭘로 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무능한 행정가였다는 거지. 그리고 시민단체도 20년 전이면 몰라도 그렇죠. 지금 이 소리를 하는 시민단체는 진짜 공부 안 하는 그렇죠. 거죠. 도태돼야 됩니다. 예. 이 수준이면은. 우리도 나 같은 무진행도 단숨에 반박할 수 있는 소리를 해버리면은 뭐 이거 가지고 무슨 후원금 받고 그러면 되겠어? 그렇죠. 뭐 우리도 뭐 그냥 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해봤더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니까 까는 거지. 그다음에 이재명이 또 이제 말한 거 보면 뭐 기초수급자 53만 원씩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틀렸어요. 2022년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8만 원입니다. 53만 원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작년 생계급여는 반올림하면 55만 원, 53만 8천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3만 원의 숫자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5,500만 우리나라 인구수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쪼개면 될까 이거 아닐까? 제가 추측하는 거는 보좌관이 이제 58만 원이라고 올해 기초수급 액수가 이제 1인 가구 수급 액수가 58만 원이라고 적어줬는데 이걸 그때 슬쩍 보니까 53만 원으로 잘못 본 게 아닌가? 팔을 3으로 네. 잘못 봤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이거 뭐 맨날 복지 입에 달고 다니는 인간이 이 정도 숫자도 자기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문제 있죠. 네. 네. 난 수급자도 아닌데 나도 이걸 이 정도는 파악하고 다니다 맨날 너 까다 보니까 이재명 너 까다 보니까 수급자가 아닌 나도 이런 숫자를 파악하는데 씨. 자, 그다음에 낙인 효과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 기본소득론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기초수급 받는 사람이 낙인 효과 생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세금으로 거두면 낙인 효과 안 생겨? 세금 내고 안 내는 사람으로 낙인 또 찍을 수 있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애초에 수급자 정보라는 것도 동사무소 직원쯤 돼야 아는 거고 아니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낙인 효과라는 말 자체가 좀 시민단체에서 많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봐요. 이거 근데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유명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그분 누굽니까? 그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 이 저소득 국가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연구 많이 한. 이름 까먹었다. 네, 갑자기 오랜만에 소환하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지원금 정책이 있어도 이 실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몰라서 못 받거나 그렇죠. 눈치 보여서 못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 서비스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복지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걸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 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진짜 빡세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지원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지원 카테고리에 저를 집어넣어 주려고 직원이 애를 써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그 당시에도 뭐 지원받을 만한 항목이 거의 없었어요. 뭐 저기 사지 멀쩡하고 나이도 그렇게 늙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근데도 어떻게든 이제 뭐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하든지 간에 지원 항목을 하나도 만들어서 넣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과거보다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도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는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로 계속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공무원 수를 늘리면 돼요. 그리고 저는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서비스의 대상 폭도 넓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뭐 그거면 고용 창출도 되고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말하는 뭐 이런 낙인 효과 이런 네. 거는 서비스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커버 가능하다. 네. 네네. 그리고 이거 뭐 그리고 낙인 효과가 복지 대상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고 안 걷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어떤 구분이 지어져 버리면은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 조삼모사예요. 말도 안 되는 뭐 말장난이야 이건 진짜로. 네네. 그다음에 뭐 노동회피 이거는 불로소득이 생활하는데 충분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노동회피는. 지금 말하는 노동회피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수급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수급 액수가 58만 원입니다 올해. 근데 뭐 여기에 주거급여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나와요. 네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뭐 병원 가야지 이제 그렇죠.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다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 수급자들이 한 80에서 90 정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돈만 가지고 월세 내고 뭐 저기 그다음에 각종 뭐 공과금들 뭐 전기세나 전기요나 아니면 뭐 통신비 같은 거 다 내고 나면은 생활하기 빠듯하잖아요. 한 달에 90만 원, 8, 90만 원 서울에 살려 그러면 힘들잖아. 혼자 산다 그래도. 그래서 많은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세적인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폐지 같은 걸 많이 파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요즘도 그런 어떤 그 개개인 간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거래들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품 파는 식으로 아니면 소규모 공사 현장 같은데 네네. 뭐 조그만 주택 같은 거 짓고 하면 그런 데는 이렇게 사람 불러다 쓰면은 소득 안 잡히게 그렇게 이제 일당을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아. 정비 처리 안 하고 거기 회사 그 공사 업주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안 잡히는 일자리들이 없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복지 수급액에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충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 소득을 넘겨버리면은 그 복지 수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제 그 소득을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노동 회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초수급 대상자들 중 일부가 그런 식의 노동 회피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 국민한테 53만 원 지급했을 때 노동 회피가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전개가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많이들 특히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측에서 말하는 거는 기본소득 받으면서 잘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준비를 잘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간다. 네. 이런 게 이제 그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의 희망 회로거든요. 네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기본소득이 뭐 월 한 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100만 원 나오면은 지금 딱 현재 물가 수준이면 100만 원으로 뭐 좀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는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내가 잠깐 이제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회사 더러워서 못 다녀요.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받으면서 이제
버티는 건데 그러면은 전에랑 같은 뭐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의 임금을 받아야지 내가 갈 거 아니에요. 네. 100만 원은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근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계속 기본소득 받고 버티는 거 있는 거예요. 실업자 상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버티게 되는 거죠. 100만 원이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없으면은 그래도 비슷한 수준에 다른 데 어디 다시 가거나 아니면 원래 다니던 데서 버티거나. 뭐 저는 이제 그 관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게 노동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말하자면은 넓어지는 거죠. 네. 뭐 그 점만 놓고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뭐 저기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비생산 분야의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당장히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해도 뭐 거기에 이제 창작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예술 쪽 활동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확실히 좀 그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다원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기는 한데 뭐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고 일단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이재명이 말하는 53만 원은 일단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월 53만 원 받고 어떻게 버텨? 그렇죠. 예. 딴 거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노동 회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전 국민이 근데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뿌리잖아. 그러면 어중간한 사람들 지금 그 수급 대상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급 대상이 포함될 수 없지만은 네. 소득이 간당간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자리를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이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분명히 연 53만 원일 텐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아니 앞서서 얘기한 게 수급 없애고 53만 원 주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뭐 수급자들 연 5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360조짜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360조짜리 사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초수급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서 그 기준보다는 상회하는 소득이 있어서 기초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그 가외에 없는 수익까지 포함하면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매달 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수급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장 자기가 수급자로 넘어가기에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자기는 나이도 젊고 그래가지고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53만 원을 준다. 그럼 그 사람도 일 포기해요. 일 포기하고 이 수급자들의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소득 안 잡히는 일자리를 잡으려고 들겠지.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그 수급을 받으면서 소득이 안 잡히는 일자리로 이제 보충하면서 살아갔던 노인들은 나가 죽어야 돼요. 그냥 53만 원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게 젊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더 젊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복지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말하자면은. 사각지대를 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사각지대가 바뀌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로 노동 회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동력이 더 임금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53만 원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동 회피 방지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은근슬쩍 갑질도 늘어납니다, 사실. 너 씨 그 세금도 안 받는 일, 세금 안 잡히는 일 하는 거 내가 좀 일자리 주고 있는데 꺼우면 꺼지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갑질하기 훨씬 수월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당연히 사고 났을 때 뭐 지원도 못 받고. 전혀 없죠. 네. 알아서 그냥 네가 병원비 다 해결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복지 사각지를 더 늘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것 좀 이번 주에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패키지 시켜가지고 다시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은 뭐냐? 이건 뭐 기본소득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기초 수급 액수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일단은 근데 그거는 이제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 재정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상도 당연히 대상자도 늘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별복지가 또 세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수급도 단순하게 딱 뭐 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간에도 또 이제 계층별로 나눌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던지신 그 뼈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전국민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로 복지를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론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당원에 보편적 복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소득이라고 안 돼 있다고. 그거를 이재명이 그 기본소득도 보편적 복지다 뭐 이러면서 아니면은 기본소득도도 아니지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에이, 양아치 같은. 그래서 참,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 400받아, 뭐, 재벌 쪽에서 400 받고 이제 행복하자 그러는데, 이재명 53만원 주겠다는데 만족할 수 있나? 아, 그거, 그리고 분명히 연 53만 원입니다. 아니, 연 53만원이면 안 돼. 아니, 아니, 대선 때도 그 연 25만 원으로 시작하자고 했는데, 뭐. 수급자 나가 죽으라는 소린데, 연 53만원 주는 거는. 이재명은 한다니까. 뭐, 이재명은 하겠죠. 이재명은 수급자 죽입니다. 뭐, 녹음 전에, 직전에 본 건데, 김남국 이야기 그래서 잠깐 잘못하게 좀 붙여봅시다. 김남국이 이상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경기도의원, 이 양반 이름 뭐였지?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안산, 대부동, 중암동, 호수동 지역구인 경기도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얼마 전에 네. 이 지역구에 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서정현 도의원이 건의했던 3개 사업이 모두 확정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의 김남국이 페이스북에다가 네. 안산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확정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예, 아니 근데 뭐 자기 지역구에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또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김남국 국회의원 이 뭐 만들었는데 카드뉴스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김남국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확정 이렇게 해서 지 얼굴 딱 박아놓고 그렇죠. 쥐가 받아오고 갔잖아. 그리고 뭐 글 쓴 것도 보면은 실제로 뭐 자기가 건의한 것들이 그 말고도 더 있었는데 예산은 다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분 반영해서 아쉽다. 네, 맞아. 그래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해놨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했던 모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네가 국회의원인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네가 왜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확보된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그걸 또 네가 왜 하는데 그 도의원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기인 의원이 또 경기도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를 짚었는데 이 도예산은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따오는 겁니다. 네네. 그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모르겠다. 지가 김동연 찾아가가지고 김남국이 뭐 이렇게 뭐 싸바싸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도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도의원에서 도의원이 따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가 한 것처럼 마치 이재명이 조공원 시장 업적 지가 한 것처럼 뺏은 거나 다를 게 없잖아. 어떻게 보면 더 웃기는 게 이것도 남의 당에 한 걸 가지고 최소한 이재명이랑 조광한 시장은 겉으로나마 같은 당이기라도 했지. 근데 왜 이지랄 했겠냐? 왜 이지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김남국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그러면 유튜버들이지. 얘도 지금 개뚜껑이라는 손질했지만은 뭐 기보선한테도 붙어있고 이동형한테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잖아요. 원래는 이동형류였지만은 그렇죠. 여기저기 다 걸쳐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들 참 민주당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도 이 유튜버 정치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뭐 신고 링크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지속적으로 신고를 놓고 있는 그 평산에서 장사치들도 결국 유튜버 문제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법안을 발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면 요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9월 15일에 이제 그 지난 회에 저희가 잠깐 소개했던 그 기획 기사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네. 네네네. 혐오 발언 가짜뉴스 퍼뜨려 돈 버는 유튜버 그러니까
기획기사 시리즈 제목은 이제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예. 요건데 이제 9월 15일자 요 기획기사에 9월 15일자 기사가 윤영찬을 위한 인터뷰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요 기사 내용이 또 기사 내용을 거의 추려가지고 9월 16일날 윤영찬 의원 SNS에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가짜뉴스 방지법 소개해가지고 뭐 이제 이게 윤영찬 의원의 대표 발의 1호 법안이라고 합니다 또.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핵심 취지가 뭐냐? 요게 저도 되게 좀 괜찮아 보였는데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거증 책임 그래가지고 이를 제기한 쪽에서 허위 진위 여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어준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내가 저거 가짜 뉴스다라고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가짜 뉴스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했다고 지금까지는. 네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훨씬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태클 걸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윤영찬 의원이 만든 요 법안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생산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훨씬 쉽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가 기사를 썼으면 네. 지가 뭐 취재 자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관련 근거들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보도를 했다. 그냥 보여주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면은 그래 이거 가짜 뉴스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지. 요 맹점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해경군 김씨 사건 때 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60대 운전기사가 해경군 김씨라고 얘기한 적 있죠. 뭐 최씨인가 뭔가. 네. 예. 우리가 만약에 저거 가짜 뉴스라고 태클을 걸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법안으로는 우리가 60대 운전기사가 해경군 김씨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김어준한테 야 그거 60대 기사가 해경군 김씨라는 거 근거가 뭐냐? 이 근거를 가져와 그렇죠. 봐라.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예전에 이게 어떻게 결국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동차에서 뭐 급발진 이라던가 뭔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네. 피해자가 이거 자동차 회사가 네네.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난 사고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지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을 걸?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맥락은 하여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가짜 뉴스에 관한 이야기니까 뭐 자동차 급발진까지는 적용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제품 만든 놈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 전환이랑 징벌적 손해배상 요거 두 가지가 골자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되게 세게 때려가지고 이게 손해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손해 3배까지. 네.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손해배상에 관한 좀 이제 기준이 좀 짜가지고 3배로 갖는 것 같은데 한 미국처럼 막 몇백 배, 막 몇천 배까지 때릴 수 있으면 좋겠어. 변호사 잘 사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관련해서 해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정보 생산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유현찬 의원 입법이랑은 좀 취지가 달라요, 다 이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존에 보면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를 해주는 그런 법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불법 촬영물을 올렸다고 칩시다, 유튜브에. 그럼 유튜브에서 지금 물론 커팅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걸 냅둬가지고 유포가 됐다고 해도 유튜브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미국의 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르면은. 근데 네. 여기 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좀 보면은 좀 한계가 명확한 게 플랫폼 사업자가 이 콘텐츠 일일이 검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네. 뭐 물론 요즘 이제 AI 같은 게 도입이 되면서 그게 필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긴 하는데. 불법 영상물은 아마 가능하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혐오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저 혐오 퍼레범들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뭐 시사평론가 막 비스무리하게 코스프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이제 차단할 것인가? 뭐 안정권 맨날 우통 까고 나오니까 그런 걸 차단한다고 칩시다. 얘기가 걸러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평산에서 지랄하는 놈들도 보면 어떤 화면의 어떤 구성이나 그다음에 소음 크기나 그다음에 혹은 말투에서 어떤 그 과격성 같은 거를 AI가 감지해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은 이동영이나 김어준은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정말 잡아야 될 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뭐 이제 그 미국 통신품이니까 230조 요거 폐기 입장 요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근데 반면에 저는 그래서 윤영찬 의원 입법안이 어려도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플랫폼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콘텐츠 신고를 했을 때 발빠르게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시스템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이 될 수 있게 그 플랫폼에 촉구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속적인 혐오 콘텐츠를 계속 게시를 했을 경우에 선제적인 계정 폐쇄 그다음에 뭐 슈퍼챗 같은 걸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조치들이 이제 뭐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평산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 계정들은 다 날아갔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고를 한 덕분에. 하지만 이제 부계들을 새로 팠거나 살아남은 부계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계좌번호를 떼어가지고 후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도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봉투 주고 가는 그쪽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현장 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이제 윤영찬 의원은 그 AI가 계좌번호 띄우는 것 정도까지는 잡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무슨 법안 이름 맨날 까먹냐. 이 가짜뉴스 방지법 이 법안 자체가 제대로 이제 지금 입법한 취지 요게 그대로 반영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좀 더 유의미한 어떤 그런 이제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김호준이나 이동영 같은 애들도 뻘소리 하다가 뭐 한번 좆대 보고 나면은 함부로 말을 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니 그 이동영은 몰라도 김호준은 그 뉴스공장 때문에 맨날 그 방송 뭐 경고도 먹고 그렇습니다. 뭐 하는데 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죠. 계속 TBS에서 감싸고 도는 데다가 지금 또 국회 방통위원장은 정청래잖아. 방통위. 그러니까 그쪽 상임위. 과방이죠, 과방이. 예. 과방이가 정청래가 상임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야, 정청래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과방에 들어간 이유가 김어준 방패질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걔가 원래 행안위 뭐 이런 쪽이었잖아. 아니 정보위 뭐 상임위에 여러 가지 돌 수 있는데. 들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얘는 그 약간 이해충돌성이 있단 말이죠. 정청래는. 뭐 자기가 많이 출연하니까 다스베이다를 엄청 나가잖아요. 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 관례에 따르면은 상임위원장 못 해요. 그러니까 당 최고위원 맞다. 그것도 있다 그렇죠. 최고위원 직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상임위원장 그 겸직 안 하는 걸 이제 관례를 해왔는데 정치래가 그 관례를 깨버렸지. 깼죠. 네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부 불출석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버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김어준 끝까지 뭐 막으려고. 그리고 왜냐하면 김어준이 자기 명줄이거든 정청래는. 그렇죠. 김어준이랑만 뭐 어떻게 잘 되면 내가 배지를 잃어도 실제로 낙권수 시절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정청래는 나름대로 너무 양다리를 너무 많이 걸쳐놔가지고 가랑이 찢어지게 생겼죠. 사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재밌는데 그 열린 공간 내부 이야기가 요즘 또 가면 가서 이렇게 막장이라 가지고. 근데 뭐 재밌는데. 너무 귀찮아 걔네 거는. 그런 게 재밌잖아, 근데 이야기.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지. 근데 너무 시간을 쏟을 틈이 없어. 그렇죠. 네. 나는 이런 재미없는 뭐 예산안이나 붙여 보고 있어야 돼. 이거 힘들어. 자료찾기 얼마나 힘든데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바긴 하지만은 이 유영찬 의원의 이제 대표 발의 1호 법안, 이제 가짜뉴스 방지법, 요거 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혐오 스피치 금지법인가?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 네. 예. 네.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그게 아마 그 법안이 이 법안 아니에요? 그 법안이 이 법안일걸? 그런가?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니템 또 이제 몇 가지 나와가지고 이니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9월 15일 날 대통령님이 트윗을 하나 올리셨어요. 나마스테라는 인사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네팔은 히말라야의 네팔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의 네팔을 알고 싶다면 읽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더 알리려고 비정상회담에 이어 책을 쓴 수잔 사키야의 열정을 격려하며 추천합니다. 이 대통령님께 또 네팔은 또 각별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로 트레킹도 하셨고 또 그 나라에서도 대통령님을 많이 반기셨고 트레킹하면서 또 이제 많은 그 네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민심을 얻으셨다고 해야 될까 네팔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님이 트윗을 올리시니까 작가가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또 답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 책이 대통령님의 8번째 추천서가 되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줄이고 네. 예, 제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독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뭐 대통령님한테 이 정도 깍듯하니까 한 권씩 사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미 또 사셔가지고 그 지금 초판이라고 해야 되나? 초판 네, 절판됐대요? 예, 또? 절판됐대요. 아, 대통령님의 8번째 절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추천한 책이 전부 절판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 용족봉은 좀 그 호불호가 관련돼도 불구하고 기문은 원래 잘 나가는 척 하니까 그렇다 치고 청년 용족봉 걔는 좀 호불호가 관련돼도 불구하고 또 절판이 됐답니까? 뭐 그렇죠. 뭐 그놈의 그 짱깨 주인공 뭐 그것도 된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다 한 번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도 또 그 사진으로 찾아낸 이니템이 또 두어 가지가 있는데 16일날 대통령님이 이제 다수의 사진을 대통령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수의 사진을 올랐습니다. 보면 이제 등산하신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첫 표고버섯 수확이다. 수확하는데 그런 버섯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사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진에서 보면 이제 평상에 이제 그 이렇게 톨이랑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대통령님이 평상 위에 이제 약병이 하나가 딱 있어요. 녹색 약병이. 이게 버물리입니다. 버물리. 아, 버물리. 네. 버물리가 지금 시판된 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버물리 기본형, 그다음에 버물리 솔 타입, 버물리 젤 타입이 있어요. 솔 타입은 뭐냐면은 뚜껑 따면은 그 옛날에 그 보통 보면 물파스 그 보면 이렇게 스폰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예. 문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솔 타입은 딱 따면 솔이야 그게. 그 칫솔 같은 솔이라고 솔로 이렇게 문지를 수 있게 그렇게 된 솔 타입이 있고 젤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젤 타입입니다. 치약처럼 짜는. 네네. 이제 대통령님 이니템은 기본형입니다. 녹색, 아, 연두색, 기본형. 연두색 병. 솔 타입은 파란색 병이고 젤 타입은 연두색이긴 한데 이제 그 병멍이 튜브라서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버물리 이니템이라고 사실 분들은 잘 보고 사시라. 기본형으로 사시라.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산행 중에 이제 간만에 그 산행 사진을 보면 저희 김 여사님이랑 같이 산행을 하셨더라고요. 간만에. 네네. 그래서 찍히실 사진 보면은 이제 콜롬비아 운동화 KQ젤에는 트레킹화를 신으셨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트레킹화라서 등산 용품이니까 등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응도가 높진 않다. 하지만은 가격도 좀 하죠. 한 19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할인가만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와, 그러면 요즘 신발들을 보면은 아주 비싸다고 하기는 네. 어렵지만 그냥 적당히 비싼. 근데 트레킹화가 저는 일상적으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것도 트레킹화거든요. 저는 한 20년 넘었구나. 트레킹화를 거의 일상용으로 신고 다니는데 네. 제일 편합니다. 이게 좀 트레킹화도 요즘은 트레킹화들이 또 모양이 또 옛날 등산화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훨씬 더 세련되게 나오죠. 그렇죠. 일상용으로 신기에도 그렇게 거부감 없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운동화보다 오래 생활하기엔 발이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습니다. 그래서 이니템인데 등산을 안 가기 때문에 트레킹을 안 산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 일상용으로 그냥 어떤 구두나 그러니까 그 캐주얼화나 운동화 대용으로 트레킹화 신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이템 목록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버물리는 저도 사야 됩니다. 버물리. 여름 다 가긴 했지만 그 늦 가을 모기가 또 기승이라 가지고. 예. 따갑더라고요. 네. 저 이번 주에 좀 많이 물렸는데.
저는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이 날씨에 대해서 설레발을 치지 말자. 태풍 전에도 뭐 그 설레발 쳤다가 태풍 오질 않나. 그러고 나서 가을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꿉꿉하고 지금 오늘도 엄청 지금 꿉꿉하고 덥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 녹음하면서 에어컨 계속 켜놨는데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는 설레발 치는 게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네, 또 이제 태풍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시원해지겠죠. 뭐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한 화요일부터는 가을 날씨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최고 기온이 이제 20도 그러니까 20도 뭐 20도 초반.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최저 기온은 10몇 도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주 동안 묵혀놨더니면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제 또 한 주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추석 연휴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